계엄령이 성공했다면 윤석열, 김건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오혁진 기자가 밝힌 소름 돋는 비화. 그 뒤에 숨겨진 상상 초월의 시나리오가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영상 지금 바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오혁진 기자가 어마어마한 보도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엄청난 내용이거든. 뭐야?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에서 민간인을 사찰해. 민간인. 이게 민간인 사찰하면 안 돼. 당연하죠. 민간인 사찰해가지고 네. 안보 위해 세력의 명단을 작성해.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간첩이라고 보면 돼. 간첩, 요런 애들이 간첩이다. 이렇게 딱 작성을 해.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졌어. 이거 엄청난 사건이야. 근데 간첩이라고 결정하는데 근거가 없어. 그냥 느낌으로 하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 근데 더 무서운 얘기. 이거 완전 군사 독재 시절 때 하던 거 아니야? 더 무서운 얘기 했어. 내란 당시 여인형 체포자 명단 갖고 있었지. 여인형이 국정원에서 작성했던 그 명단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더라.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야. 굉장히 무서운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관련해서 우리 오혁진 기자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야, 근데 저는 이 내용 보면서 되게 무서웠던 게 뭐냐면 국정원 내부에서 누구 하나 간첩으로 딱지 붙여. 쟤 간첩이다. 요 간첩 의심된다. 딱지 붙여. 그럼 국정원에서 이 사람과 관련해가지고 내사가 막 들어가. 심지어 감청도 하고 막 그래. 근데 민간인. 뭐 정치인 민간인. 근데 국정원 직원 중에도 정상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심하잖아. 그러면 이거를 의심하잖아. 그러면 의심하는 사람을 간첩으로 또 의심해. 내부 사람인데도 내부에서. 너무 무섭더라고.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와, 이 무섭던데요. 네, 이게 종합특검팀에서 발표를 하고 저한테 좀 제보가 들어오면서 저도 국정원 안에 좀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수 제보가 왔던 내용이 좀 팩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종합특검팀에서 발표했던 그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은 5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여야 정치인들은 한 50여 명, 6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첩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사람이 여야 이제 정치인 50명이야? 네. 근데 보도상으로는 진성준 의원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그거는 실명으로. 제가 이제 국정원 내부 그 이제 제보하신 분, 그 다음에 저 빨대 있으신 분들한테 확인을 한 건데, 진성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미행이랑 감청까지 당하셨어요. 미행이랑 감청. 실제로 당했구나. 네네. 와. 보통 이제 그 감청을 하면 그 당사자한테 통보서를 보내야 되거든요. 감청한 다음에 당신을 네네. 감청했다고 통보서를 보내야죠. 네, 왜냐하면 감청이라는 거 자체가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성준 의원님이 그 통보서를 못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와. 근데 근데 이게 50명 정도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황당한 게 민주당만 그 감청한 게 아니고 그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초기 때 장성민이라고 미래전략기획관이 네. 있어요. 제가 기사에는 그냥 A.C, B.C 그냥 비실명 처리했는데 네, 장성민. 네, 그분은 용산 출퇴근 동선까지 미행당하셨습니다. 와. 장성민? 그리고 장성민 전 기획관한테 통보서를 보내면 국정원 입장이 좀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그 국정원에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라고 계속 회의를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장성민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지 않았었나? 예, 미래전략기획관이었습니다. 그러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람을 간첩으로 의심해가지고 그걸 내사를 벌였다는 거예요? 네, 김기현 전 국정원장이 제 간첩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2차 장사나 안보조사국 그때는 이제 대공수사국이었죠. 대공수사권 폐지되기 직전이니까. 대박이네. 그래서 그거 이제 해서 그 국정원에서 이거를 통보서로 보내기 애매하니까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이제 좀 부탁을 합니다. 잘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장성민한테? 네. 뭐라고? 그래서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장성민한테 가서 인사검증 차원에서 그래서 네. 감청했다고? 거짓말한 거네? 네, 제보가 들어와서 해보니까 깨끗하시더라. 와, 대박이네, 진짜. 장성민 전 기획관이 이제 그 국정원에서 감청을 당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와. 네, 어쨌든 국정원에서는 그런 사실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와. 이 사람 윤석열 인수위 때 정무특보까지 했었던 사람이네. 와. 핵심 관계자죠. 네. 와. 근데 간첩으로 의심해가지고 내사하고 감청까지 했대. 와, 제가 어마어마하다. 이거를 기사를 일요일에 했었는데 취재는 금요일날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금요일날에 이제 국정원 대변인실에다가 입장을 물어보니까 종합특검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이 좀 어렵다. 그리고 그
판단 땡땡처, 이천사나 대공수사고 판단 땡땡처에서 근무하는 그 안보 위의 세력 명단을 작성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국정원 직원들의 신원상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땡땡처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 내 기밀이기 부서 때문에. 이름인데 네. 그게 기밀사항이라서 네, 땡땡처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 거기에서 작성한 사람도 특정이 됐고 예, 특정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작성했어 간첩 리스트를 네. 그러면 이걸 어디다 보고하는 거예요? 2차장한테 보고를 하죠. 그리고 2차장은 2차장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 안보실 2차장? 아닙니다. 그러면 국정원 2차장에 국장은 보고를 2차장.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국정원장에 예. 당시에 그럼 김규현 당시에는 김규현이었습니다. 김규현 그리고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안보실에 보고를 합니다. 안보실에 보고해. 그럼 이 안보실에 보고를 받는 사람이 누구로 이제 제일 크게 의심이 되냐? 김태호입니다. 김태효. 김태효로 의심하고 네. 그럼 김태효는 김태호 계속 작성하라고 국정원이랑 계속 연락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24년 초까지 명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와, 업데이트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 그리고 음. 북한이랑 연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근거도 없이 그냥 제 간첩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무작정 그냥 내사를 하는 겁니다. 와. 그리고 제가 그 기사에는 진성준 의원님 그 말씀드렸는데 네, 실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기 앉아 계신 네. 송영길 의원님도 명단에 계세요. 아, 그래요? 근데 나는 송영길 후보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못된 말 많이 했으니까. 근데 진성준 의원은 그렇지 예전에 않았거든. 남북 경영협 관련해가지고 그 좀 업무를 보신 게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걸 갖고 엮으려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그들이 이 간첩 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간첩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지금 특검팀에 수사하고 있는 방향이나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간첩 리스트를 만들면 이게 대공수사권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수사 가능합니다. 그걸 활용해서. 예, 그걸 활용해서 계엄사가 구성됐을 때 계엄사에 파견이 된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이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네. 그러면 특정을 새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네, 맞습니다. 라인업이 네. 있으니까 네. 그대로만 쫙 진행하면 그렇습니다. 아까 정치인이 50명이고 와. 전체적으로는 500명이니까 네, 네. 500명이에요? 네. 그 혹시 그 자료가 있는 것 같던데 이거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네, 보여줍니다. 저기 그 리스트에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볼까요? 자, 그 4번 명단 소개 좀 해주세요. 자, 네. 촛불 집회 참여단체 회원, 시국선언 참여자, 진보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라고 하는 데네. 네, 민주당, 민변입니다.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까지.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왜? 윤석열 네. 대통령실이죠 그때. 네, 윤석열 네. 대통령실이고 한 명은 장성민, 장성민이고. 그다음에 몇 명 더 있습니다. 와. 왜 넣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와. 김기현 전 원장이 극우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김기현 전 원장이 즐겨봤던 이제 유튜브가 성창경 TV라고 있습니다. 예. 그걸 계속 보고 국정원 그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곳이 이제 정보 땡땡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 정보 땡땡원에서 국정원 신입 직원들한테 이 유튜브를 그렇게 봐야 된다. 와. 우리나라에 그렇게 간첩이 많다. 대박이네. 네, 이런 식으로 교육까지 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 무서운 정부였어. 와, 진짜 이게 근데 엄청난 사실이거든 이거. 이거 다 알려야 돼, 알았지? 네. 처음 들었어. 일단 박문성 해설위원한테 알려. 축구협회도 알아야 돼. 이게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야. 축구 방송에서 이거 하라고 해야 돼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야. 뭐 금요일날까지 국정원의 짧은 일정에 특검팀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였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기사를 쓰고 그냥 놀고 있었어요. 오후 4시에 제가 기사를 올리고 나서 10분도 안 돼서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 국정원이다 이거는. 5번 자료 보시면 네. 뭐야. 현 국정원에 전화 왔어. 저게 국정원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지난 정부 시절이던 2022년 5월부터 24년 초까지 이거 뭐야? 여야를 여야를 막론한 일부 정치인들의 북한 연계. 이런데 너무 야 여야 정도는 야 그게 본질이 아니야. 야 본질을 들이지 마. 빨리 다시 해. 본질이 아니잖아. 맞아. 이거 중요해. 진짜 야 본질이 아니야. 순간적이라 여야를 막론한 일부 정치인들의 북한 연계 의혹에 대한 조사 시도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 부재 등을 감안한 내부 반발로 인해 중단되거나 아예 실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와 관련 2024년 5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한 내부 감사가 실시되었는 바 감사 결과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잘못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니까 2022년 5월부터 김규현 전 원장 체제에서 그냥 의심되는 사람들은 간첩 그 안보 위해질 명단 리스트에 계속 올렸던 거예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근데 그 이후에 뭐 1차장, 2차장, 3차장에게 새로 온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 안보 위해질 명단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다가 용산에 이제 지속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안보조사국장도 새로 바뀝니다. 안보조사국장도 그러면 이 안보 위해질 명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 왔던 안보조사국장은 그나마 좀 정상이었나 봐요. 이 안보 위해질 명단에 언급된 사람 중에서 대공 혐의점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다시 체크를 하라. 라고 하니까 그게 2024년 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태용 전 원장에 보고를 합니다. 이거 안보 위해세력 명단 중에서 좀 무리하게 명단에 등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조태용 전 원장이 새로 온 안보조사국장에 화를 냅니다. 이미 용산에서는 진성준이든 누구든 다 간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전임 국장이 허위 보고한 거냐? 전임 국장은 전 원장까지 패싱하고 용산에다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왔다. 그냥 계속 써라. 그래서 이제 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도 존재하는 지금도 걸로 있습니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직원들 PC는 전부 다 삭제가 됐고요. 국정원 서버에는 조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부 감사 결과 이제 충분한 검증 없이 좀 보고됐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네. 이게 충분한 검증 없이는 그냥 김규현 전 원장이 시키니까 그냥 쓴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제 간첩인 것 같은데라고 하면 올려버리고. 그러면 이제 충분한 검증 없이 보고를 함. 이게 중간에 빠졌는데 그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을 얘기하는 거야. 충분한 검증 없이 대통령실에다가 지속적으로 보고해왔다는 걸 국정원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부 감사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서 내부 감사 한 번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한 번 더 해야죠. 맞죠? 왜냐하면 지금 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작성해온 이제 사람들이 제가 몇 명 특정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이제 안보조사국 판단 땡땡처에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네. 그거 봐, 그거 위험하잖아. 그리고 판단 땡땡처에서 근무를 하는 이 안보 위해세력 명단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디 갔어요? 국정원 산하에 신입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안보 교육 진행자입니다. 지금 현재도요? 신입 직원들 교육하는. 그거 위험해. 그리고 이분이 일베를 또 15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탐닉해서 그래서 게시글도 쓰시고 댓글도 쓰시고 이거 위험해. 그리고 제가 이제 취재해서 확인한 거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검찰에서 수사받으셨던 분입니다. 근데도 아직도 있었어.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어이없다. 이종석 국정원장 체제에서 내란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 있는지 국정원이 TF팀을 자체적으로 꾸려가지고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대로 걸러지지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앞으로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후속 취재가 있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바쁘신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 그럼 혼날 수 있습니다. 오혁진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합특검.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달 정도 더 연장이 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더 밝혀야 됩니까? 좀 사실 수사 성과가 너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맞아요. 종합특검이 김태호라든지 유병옥 구속 나름의 성과는 냈죠. 그러나 심우정 총장의 기각이라든지 미흡한 게 꽤 있어요. 저는 검찰, 국정원, 감사원, 대통령실 권력기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1차 내란 특검이 시간이 없어서 이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에 대한 수사도 미흡했고 검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종합특검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를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주문이고 한 달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이게 역사의 사고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 각오로 특검이 좀 임해줬으면 한다라는 생각 들어요.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 권영빈 특검보에 따르면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취재한 내용인데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이 내란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9월에 기자회견했을 때 아무도 주목 안 했습니까? 주목 안 하지 아무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모셔서 저희가 모셔서. 근데 좀 답답했던 게 작년 9월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불법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제보를 받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당시 국정원의 답이 뭐였냐 그러면 실무 담당관의 자발적인 아이디어 제출이었다. 네. 상부로 보고되지도 않았고 액션에 옮기지도 않았다. 라고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 종합특검에서 밝혀진 거예요. 세 가지가 밝혀졌는데 네. 첫 번째는 계엄사와 합수부의 연락관을 파견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발했다. 네. 구체적으로. 예. 두 번째는 대통령실에 보고할 문건을 만들었다. 예. 세 번째는 계엄사나 합수부에서 요청하면 주기 위해서 캐비넷을 열어서 안보위의 세력이라는 명단을 확인했다. 네. 요거거든요. 예. 제가 밝혔던 거에서 이제 반발짝 정도 더 나간 거예요. 예. 좀 더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정원이 전체 직원의 30% 이상이 출근했어요. 그 사람들이 출근해서 TV만 봤겠습니까? 예. 말이 안 되죠. 예. 뭔가 했고 예. 했다는 제보가 지금도 들어와요. 지금도. 예. 예. 그걸 밝혀야 됩니다. 그 제보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의원님. 예, 제가 조금씩 조금 더 밝힐게요. 쿠킹해서 네. 예, 저도 취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씀 주신 대로 안보위의 세력 명단이 500인이다라는 것은 저희도 특검팀을 통해서 취재 편의점 처음 확인을 했습니다. 네. 500명인데 그 500명이 누구냐? 네. 이거는 아직은 이야기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일부 확인된 게 JTBC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네, 네. 됐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더 확인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안보위의 세력 이게 혹시 노상원의 수첩 체포자 명단하고도 연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안보위의 세력의 실체를 우선 말씀드리면 네. 거기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감시 감독이 필요한 명단부터 민간인 사찰에 해당되는 명단까지 다 있어요. 그 명단, 그 안보위의 세력 명단에는 예. 뭐냐 그러면 층위가 다양한 거예요. 예. 즉 국정원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획득한 정보들, 즉 예.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 네.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정치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예. 후단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민간인 사찰. 네. 예. 국정원이 당연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서 정보를 취득한 것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문제는 일종의 조난 파일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예, 걸. 조난 자료. 네, 조난 자료. 요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국내 그 사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정치 정보를 취합하고 민간인 사찰 정보를 모아놨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예, 이게 예, 예. 정말 심각한 겁니다. 장윤선 우리 기자를 누군가가 도감청하고 24시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예. 문제고 두 번째는 이런 조난 파일을 불법 내란의 밤에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영화 더킹이라고 아시죠? 예. 검사가 예. 위기에 몰리자 예. 예, 창고에 가서 파일을 꺼내가지고 예. 터트려서 시선을 예. 돌리는 거잖아요. 같은 거예요, 이게. 국가 권력기관이 불법 내란의 밤에 조난 파일을 꺼낸 거예요. 얼마나 어마무시합니까? 어디다 쓰려고, 네. 어디다 쓰려고 이걸 꺼내. 예. 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봐요. 이 안보위의 세력 명단과 관련해서는. 네,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이 조난 파일의 규모, 도대체 얼마나 되는 정치인들 또는 정치인만 했을까? 뭐 법조인, 언론인 뭐 등등 해서 다 포함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고위공무원들은 안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뭐 여러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안에의 고위공직자들도 또 뭐 정보를 들여다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 정치인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복수의 예. 정치인이 있다. 예. 민간인이 있다. 예. 민간인 있다. 예. 예. 그리고 흔히 말하는 시민사회 단체라고 하는 예. 그 영역까지도 있다. 예. 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재형 목사, 김민웅 대표, 양경수 위원장 뭐 이런 정도. JTBC에서 그렇게 발표를 예. 했죠. 예. 제가 비공식적으로 국정원에 확인을 했어요. 예. 정보위 간사니까. 예. 그 사람이 있냐 그 명단에. 예. 저한테는 없다 그랬어요. 국정원에서 예. 공식. 비공식으로. 비공식으로. 예. 보고를 했을 때 없다 그랬는데 없다. 저는 안 믿어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예.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저한테
거짓말한 거네요. 거짓말한 거죠. 국정원 당국자가 국회의원에게 거짓 보고를 허위 보고를 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뭐 자료를 받은 건 아니고 비공식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에 와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가 열리면 저는 반드시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의원님께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신 겁니까? 비공식적으로 국정원 당국자는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경로로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세 명이 있다. 이 세 명이 이 세 명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다. 그 규모는 이제 복수라는 건 2부터 복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뭐 세 자리입니까? 뭐 좀 두고 보시면 나올 거고요.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명단이 나오겠구만요.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원 스스로가 밝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 국정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국정원 이런 짓 안 하거든요. 이런 짓을 했던 건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에요.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했던 나쁜 짓들을 스스로 고백하고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돼요. 그걸 주문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왜? 스스로 해라. 국정원이. 니네가 한 짓을 지난 여름에 한 걸 내가 다 안다. 해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종합특검이 밝혀라. 종합특검이 밝혀라.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이 이걸 공개하고 막 하는 게 저는 별로 이렇게 온당치는 않다고 봐요, 사실. 국가 안보에 관한 내용도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국정원 스스로 밝혀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합특검이 밝혀라. 이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안마스 국가안보와 민간인 사찰과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 민간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라면 이건 국가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종석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성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여전히 국정원의 이 과거의 관료들에 의해서 장악돼서 그렇다고. 제가 짐작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건 제 짐작의 영역이라, 뭐,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뭐 이종석 원장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국정원 스스로가 일종의 온정주의가 있는 건 아닐까. 온정주의. 즉, 자기들도 하기 싫었는데, 윤석열 정권의 고위층에서 지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하기 싫었어. 근데 이걸 왜 꼭 다 밝혀야 돼? 아픈 상처인데 기억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말아라. 이건 아픈 상처가 아니라 곪은 상처다. 파내지 않으면 덧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진성준 의원이 북한 연계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대통령실에 진성준 의원과 관련된 보고서도 제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은 팩트입니까? 부분적으로 일부 사실입니다. 전체가 사실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했다? 다만 여기서 사실이라고 하는 건 제가 확인한 또는 제보받은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니까 온전히 팩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이 있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과거 무슨 북한과 연계된 활동을 한 게 있습니까? 이게 윤석열 국정원의 행태를 우선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출처가 확인 안 되는 정보가 들어와요. 어디론가부터. 어디론가. 그 출처가 확인 안 되는 정보에는 장윤선 기자가 어젯밤에 이상한 사람과 만났다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한 사람이 북과 의심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정원은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대공 수사권은 없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공 혐의자들을 조사할 수는 관찰할 수는 있거든요. 들여다보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예요. 그 출처를 누가 확인합니까? 아무도 확인 못해요. 아니 그 중요한 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확인 못하는 거죠. 다만 이게 있어. 괴 문서가 하나 있는 거야. 라는 걸 출처로 이제 근거로 잡는 거죠. 그게 허위 사실일 수도 있지만. 당연하죠. 저는 허위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진성준 의원이 뭐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라고 해서 대통령실에 보고서가 들어갔다. 요거는 팩트다. 그거와 유사하게. 알겠습니다. 뭐 전체가 팩트는 아니고요. 진성준 의원이 들어가 있는 건 맞고요. 진성준 의원 하나뿐입니까? 복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더 있다는 얘기네요. 몇 명인지만 숫자만 죄송합니다. 제가 요것도 저는 좀 배경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민주당 의원들입니까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좀 배경을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야 전후 맥락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국정원의 역할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국정원 내 일부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예. 강경 그룹들은 지금도 대공수사권 복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즉 국정원이 힘이 있을 때로 돌아가야 돼. 예. 그 핵심이 대공수사권 요구야. 예. 라는 요구가 있어요. 마치 지금 보안수사권을 달라는 검찰을 요구하고 같네요. 예. 예. 때만 되면 그 이야기를 하죠. 예. 검찰처럼 예. 국정원도. 그런데 당시에 이건 제 추론의 영역인데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는 김태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안보실의 사실상 예. 수장이죠. 안보실장은 바뀌더라도 김태우는 계속하면서 네. 윤석열 씨의 귀와 눈을 잡았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대단히 강경한 대북 강경론자예요. 네. 아주 극보수죠. 예. 일례로 이명박 때도 청와대에 있었는데 비핵개방 3천이라는 맞아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어요. 그 연장선이 윤석열의 대북 조치인 담대한 구상으로 이어집니다. 네. 한마디로 신사대주의 노선을 걷는 사람이에요. 예. 미국에 의탁하자 우리가. 예. 그게 낫는 길이야. 네. 그리고 일본에 의탁해야 돼. 라는 게 김태우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김태우는 이런 내용과 맞닿아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요구. 네. 즉 김태호에게는 손발이 필요했던 거고 예.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바꿔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아. 제가 추론이라고 말합니다. 둘이 맞닿아 있는 거죠. 요구가. 예. 그죠? 예와 요구가 맞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김태호 차장의 입장에서는 예. 윤석열의 눈과 귀를 가리려면 그에 합당한 정보가 필요한 거겠죠. 예. 그죠? 그렇죠. 제 추론의 영역입니다. 예, 그렇다는 예.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어디서 갖다 줬겠냐. 국정원이 갖다 줬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정원은 그 정보를 갖다 주고 무엇을 얻겠냐? 대공수사권을 요구하겠죠. 네. 양측의 이해와 요구가 맞닿아 있죠. 예. 그러다 보니 조금 전에 말씀되고 우리가 논의했던 예. 절대 해서는 안 될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국내 정치 정보라든지 모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걸 가지고 예. 김태호와 국정원은 윤석열을 가스라이팅한 거다라는 게 제 추론입니다. 그러면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서 다 민주당 의원들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국힘의원들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명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제한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의아해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필경 의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껌에 의해서 피의자 신분이 돼서 지난 20일 특검 브리핑에서 홍장원 차장이 산하부서의 국군 방첩사와 컨택포인트를 구축해라.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확인이 됐다. 이런 브리핑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브리핑을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이분은 뭡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홍장원 전 차장은 보수주의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좋아했다고 했어요. 3년까지 예. 되게 윤석열 씨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네. 국정에 대해서 뭐 그 나름대로 최선을 네. 다했죠. 다만 그런 거가 불법 내란을 막기 위해서 예. 양심을 걸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양심 선언을 한 예. 거지 않습니까? 핵심은 양심 선언의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시기. 예. 스스로 밝혔듯이 홍장원 전 차장이 스스로 밝혔듯이 자기는 윤석열을 좋아했다. 네. 윤석열이 잘 되길 바랬다라는 게 쭉 이어지는 그분의 스토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 이 불법 내란은 해서는 안 돼. 예. 이건 난 동의 못해. 예.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렸죠. 예. 국회에 와서 알리고. 이거를 형사법 전문가들은 뭐 황금다리 이론에 따라서 황금다리를 건너온 거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법적인 영역과 예. 국민 정서적 영역이 좀 갈릴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제가 신중하게 보자라고 하는 건 그 시기가 언제냐. 그걸 특검은 쫓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8.15 해방을 기점으로 해서 해방 후 그러니까 8월 14일 날 자정에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냐? 네. 아니면 일본 그 천황에 천황폐하 만사 하다가 그렇죠. 한국선언 한국선언 나오고 듣고 만세를 불렀냐? 요 차이 이 점을 특검은 주목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금 한국선언 듣고 한 거다. 그 전에 있던 죄상은 밝혀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그 특검의 핵심 포인트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에 따라서 뭐 이분의 위치가 피의자로 해서 입건됐으니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특검은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보는 건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심증이 든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되는 게 형사법의 원칙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누누이 말했던 부분인데 주가 조작 부분이요. 예. 얼마나 감췄던 범죄입니까? 판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열어야 나야 되는데 왠지 김건희 앞에 가면 검사도 그렇고요. 판사님들도 약간은 못하는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4년은 약해요. 저는 뭐 어떻게 해서 4년은 약하다고 봐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 도착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 김건희 재판 일단 총평을 지금 듣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앞서 다 말씀들 잘해 주셨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15년 걸렸어요. 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시작한 이후로 유죄 4년 받는데 15년 걸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를 들어서 박지훈 변호사나 저였다면 이게 15년씩이나 걸릴 일입니까? 그 살고 안에 있겠죠 지금. 그렇죠. 아니요, 출소했을 겁니다. 그 정도인가요? 출소했을 겁니다. 예, 뭐 15년이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비단 이 주가 조작 사건 단건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주가 조작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서 국정농단을 했어요. 그렇죠. 검찰 인사를 하고 V0로서 어마어마한 권력 농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2차 특검에서 밝혀져야 되는 거니까 일단 1라운드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법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나 그 공범들이 기받았던 이미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뭐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 법조 기자들의 분석과 판단이 있어서 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세 가지잖아요. 주가 조작, 그다음에 명품백, 그리고 여론조사 세 개 합쳐서, 그리고 여론조사는 여전히 무죄고 명품백도 싹 다 유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화면에도 나가지만 저 1심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늘었다. 그러니까 형량이 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얼만큼 늘었느냐. 그렇죠. 그리고 무죄로 판단됐던 것들이 유죄로 판단이 되었다라고는 하느나 뭐 일부 유죄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 네. 예, 이 부분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라는 건데, 반대로 김건희 씨 측에서는 그러니까 뭐 도덕적인 비난만 더 강하게 이 법무부가 사법부가 받아들인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취지를 얘기하면서 상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적반하장 아니에요? 진짜 만약에 그 느낌 그대로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면 4년이 뭐 턱도 없이 모자란 것일 텐데요. 그렇죠. 사실은 부당이득액을 환산하게 되면은 형량이 확 늘어나야 되는 게 맞죠. 네. 아니 근데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네. 하여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해서 주가 조작하기만 해봐라. 하여간 패가망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김건희 씨 같은 사람이 4년 받는다고 해서 과연 패가망신의 반열에 들어서는가?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일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중에 제일 악질적인 범죄가 저는 이거 주가 조작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법원이 여전히 국민들과 전혀 다른 자신들의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도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그리고 국민적 법감정도 이걸로는 부족하다 하는데 법원 안에서는 이만큼 했어도 많이 했다. 왜냐하면 1심보다 늘었다. 깎이면 깎이지 늘리지는 않는데 이번엔 늘리지 않았냐. 그랬으니 최선을 다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한민국 사법부는 섬처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인성 판사의 다른 버전으로 전 느껴져요.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했고, 무죄를 꼭 주고 싶은데 적절하게 비난을 받기는 싫으니까 1년 8개월 하면서 싹싹 나누어가지고 이건 유죄, 무죄, 유죄 줄 수밖에 없는 건 유죄 주고, 그러니까 제일 하한을 때렸던 것 같은데 2심 법원도 저는 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더하기 빼기 한 느낌이거든요. 예. 일부 무죄가 유죄가 됐으니까 그 부분 형량이 늘어나고, 주가 조작 부분 뭐 지금 말한 것처럼 적당한 선에서 자신들은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게 사법 정인지는 전 모르겠지만 그걸 자기 섬처럼 말한 것처럼 지켜나가는 모습이에요. 4년이 이게 합당합니까? 그리고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뉴스 안 봅니까? 뉴스 안 봐요? TV 안 봐요? 한겨레라도 보세요. 라이브. 판사님들이 답답한 거예요. 보면 양형이라는 게 정해진 건 있지만, 뭐 예컨대 뭐 하면 1년이고 1년 1개월이 전혀 아니에요.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렇죠. 우리 봤잖아요. 저 누구지요? 잘 아는 판사님.
23년씩 때리지. 죄송해요. 이진관 그분 판사. 봐요. 막 때리지 않습니까? 이게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합니까? 판사가 양형 기준을 어기는 게 아니거든요. 어기는 게 네. 아니거든요. 그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판사님한테 재량이 크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마음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 하더라도 뭐 법에서 이때까지 봤던 거 국민들의 피해 줬던 것까지 고려하면 상한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전 법조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징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가 열려 있어. 네, 열려 있죠. 근데 3년 이상인데 4년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거의 최소치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청래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게다가 이제 비교가 되는 4년 형량을 받은 표창장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랑 비교를 하면은 같은 4년인데 이게 죄질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판단은 그런 것이고, 지금 뭐 따질 것들이 법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주가 조작이 유죄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뭐 금품 수수도 처음에 샤넬백 하나만 인정했다고 2개 다 인정됐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뭐 등등을 얘기할 게 많겠지만, 국민들이 딱 처음 받아들이는 감정이라는 것이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제가 이제 재판이 생중계가 됐으니까 그렇죠. 김건희 씨의 태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네. 마지막에 선고할 때 뭐 오늘 기사로도 많이 났던데 뭐 인상을 찡그렸다. 그리고 뭐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오고 부축을 받으면서 나갔다. 뭐 이런 것들로만 기사가 나오는 거는 저는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덕적 비난이 법률적 판단을 압도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상고를 했는데 네. 야, 참나 답답하네요. 네. 어제 재판에서 사실 법리적으로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거는, 사실 1심에서 우인성 재판장이 이 주가 조작을 쪼갰단 말이에요. 포괄일제 법리를 이제 잘못 해석했다라는 이제 비판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우리 청취자분들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장윤성 기자님, 우리 앵커님, 우리 변호사님한테 2억씩 사기를 쳐요. 그러면 그냥 2억짜리 사기범 3개. 근데 그게 대단한 범죄인 것 같지만 그냥 일반 사기범이거든요. 근데 제가 앵커님한테 2억을 3번 사기를 쳐요. 그럼 6억 사기범이, 그게 포괄일제예요. 네. 그럼 5억 이상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형량이 확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포괄일제라는 게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일죄이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량을 늘리는 뭐 그런 그 법리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인정된 건 다행이고, 다만 1심에서 비판받았던 이 명태균 씨에 대한 이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것, 여기서 또 이상한 법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받는 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된다라고 하지만, 뭐 여론조사 자체가 원래 계획돼 있던 거라든지,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막 펴요. 아니, 원래 계획돼 있는 거는 그러면 뭐 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 노는 거 자체가 저는 그 좀 약간 결론이 약간 예단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납득할 수 부분만 없는 좀 거죠. 따져보려고 합니다. 네. 주가 조작 관련한 것과 이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샤넬백 관련된 것은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그 이상의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무죄가 나온 게 이 여론조사 명태균 관련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명태균은 신났다, 오세훈은 웃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1심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계약서 안 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무죄 줬다 뭐 이런 거 있었고, 어제 얘기로는 이 여론조사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 수시로 하는 거라서 그 한 것 중에 일부 갖다 준 거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고인 부부에게만 직접 제공한 거는 3차례에 불과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차례라도 주면 범죄는 성립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명품백 같은 경우 네. 이번에는 다행히 다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인성 판사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준 건 그냥 인사로 치고 그러니까 뭐 선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물이다 이렇게 예.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걸 쓰는 건데, 1심 재판부에 대해서 이제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법리 오인했다라고 했는데, 또 이 부분은 또 법을 비틀어 가지고 일종의 봐주기 한 거 아니냐라는 예.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명태균 씨가 뭐 물론 이제 법원에서 뭐 본인의 정치 성향, 예. 그리고 자신의 영업 활동, 홍보 목적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서 뭐 제공을 계속 한 거다. 뭐 이를테면 계약서를 딱 맺어서 뭘 며칠까지 내 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뭘 갖다 주시오라고 명징한 어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유죄로 보기 어렵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긴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언론에 나오면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윤석열 맞춤형 여론조사였잖아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이게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디에 갔을 때는 아주 융통성 있게 판단을 하고, 어떤 점에서 왔을 때는 아주 단호하게 그렇죠. 판단을 해요. 이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관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이게 지금 가장 주된 이유는 그거예요. 이익이 얻은 게 없으니까 정치자금 위반이 아니다라는 건데, 이익이 이익이 없다고요? 요 단계에서는 없겠죠. 예. 근데 조금 확장해 보면
이익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여기 오면 그렇고요. 이건 다른 얘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정경심 교수라든지 거기 갔을 때는 무진장 학대라요. 아 이거 뭐 방해 맞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누구에게 이익이 간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도 뭐 정치적 이익이 간다 이런 얘기 막 대정부 그렇죠. 그리고 거 아니에요. 기소까지 해가지고 재판까지 진행 제3자 중인데. 뇌물. 그러니까 인기 좋아진다도 이득으로 보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대장동 저기 그 성남의 FC 사건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법원에서 뭐 어떤 달리 그렇게 판단하진 않겠지만 검찰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자기 잣대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전 아직 봐도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데.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이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했고 그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그 무상이라는 게 대가성이 없었느냐 그 부분을 따져봤을 때 온 국민이 같이 들은 우리 박준 변호사도 아까 얘기했지만 뉴스 안 봅니까? 김영선이 좀 해줘라. 방에서 말이 많네. 이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건 어디로 가는 거냐고. 제 말이요. 예. 아니 그러니까 판사가 참 뉴스는 보면서 물론 법리 중요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거나 뭐 유죄를 주면 안 됩니다. 그건 맞아요. 의심스러운 피고인에 이르고 맞아요. 예. 그렇지만 이거 의심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워요? 저는 안 의심스럽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때 그 여론조사 해줘서 고맙고 내가 그러니까 김영선 공천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예, 그 얘기잖아요. 사실은 중간 얘기만 없지 다 있어. 다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홍준표 시장이 잘 얘기를 한 거예요. 여의도 문법에 익숙지 않아가지고 우인성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못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2심 판사들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몰라요.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근데 저는 그럴 수는 없다. 드라마는 볼 거 아닙니까? 뉴스는 안 봐도. 아니 이게 막말로 지금 판사들이 모른다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판결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도 너무나 지대한 사건 아닙니까? 일관성 있게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데서 제 안 그러잖아. 느낌에는 그래요. 자기가 뭐 정치적 어떤 그게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판사님이 따라서는 이거는 아주 완화되게 해석해버리고 이건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버리고 이런 뉘앙스를 받는다는 이른바 거예요. 고무줄 잣대가 되면 뭐 로또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변경된다면 그 판사 앞에 줄을 서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그 제대로 된 법치국가의 법률에 맞는 거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가 거죠. 오늘 본 그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김건희로 본 한국 사회 총체적 민낯이라는 건데 칼럼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정치권의 내로남불, 불법도 마다않는 자본의 탐욕,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검찰의 비열함, 현실과 동떨어진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 이게 적어놓고 나니까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나 만연한데 흔히 말하는 기득권, 엘리트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놀고 있다. 그렇죠. 자기들만의 성을 구축하고 그게 사실은 뭐 정치권까지 연동이 되는 거죠. 소위 이제 국민의힘 대한민국 보수 정치가 거기하고 같이 되는 거고 이를테면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대거 국민의힘에 와서 정치를 하면서 입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이익을 이제 옹호하고 뭐 방어벽을 쌓고 이런 정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거죠. 친일 군사 독재를 우리가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런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정말 입이 아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변화하거나 바뀔 생각은 1도 없고 뭐가 잘못했는데 뭐가 문제야. 뭐 우리 좀 이따가 국정조사 얘기도 하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 시기 국정조사에 출석했던 수많은 검사들이 보여준 태도 그걸 볼 때 과연 그 국민 앞에 진솔하게 자신들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사과하려는 태도였나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검사들이야라고 군림하려고 했나 이건 명확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아직 정신 못 차렸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대법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 가면 우리가 흔히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4년 나온 이 형량이 더 올라가거나 뭐 또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대법원 상고는 1심에서 2심 가는 거랑 다르게 10년 이하의 형은 형량 자체를 다투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가능성은 지금 정치자금법과 관련돼 가지고 무죄 나온 부분을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고 또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이유 무죄가 나왔던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검찰이 그 특검이 그 상고를 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 법리 오해가 있다 해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그때 형량이 올라가게 되죠. 파기환송심에서. 그렇군요. 이게
파기환송이라는 단어가 들려야지 그나마 형량이 바뀔 수 네, 있다. 네, 네, 아. 네. 그 기대도 안 하는 게 조이대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참 그런 거 같아요. 그 우리 법조인들이 사법부가, 예. 가장 좀 나쁜 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의뢰인들 와가지고 야, 이 판사 판사 이상한 판사 만난 거 아닙니까? 막 아니라고 당신이 했던 것만큼 벌되고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해왔어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판사 이름 공감을 해. 부르죠. 그 판사가 고향이 어딘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뭐 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래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론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법부가 뭐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 운운하면서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막 내는데 그런 모습이 독립된 모습입니까? 저는 이 얘기 좀 묻고 싶고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이 체포방해 관련된 2심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중계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국무위원회 심의권을 침해했던 직권남용이 인정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성립한다라고 봤고 비화폰 수사기관 접근을 차단했던 이 지시했던 내용이 있죠. 이거는 또 직권남용이 해당한다라고 봤고요. 체포방해 항소심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있어서의 윤석열은 공동정범이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선고가 나오면 형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형량이 지난번 1심에서는 5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나오면 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짚어보도록 하죠. 내란의 밤, 그날의 진실이 아직도 더 밝혀질 게 있다. 뭐 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MBC 어제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은 이후에도 공무원 동원령에 뭐 부대 출동까지 준비했던 정황. 우리 그 계엄버스 얘기도 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2차 계엄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럼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또 처벌을 위한 어떤 작업이 있어야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무모한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예. 그 파장과 파문은 몇 년이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조사 뭘 또 해, 무슨 특검해서 뭐 해, 일종의 막 해봐야 뭐 별거 없어라고 하지만 하면 할수록 또 새로운 사실들이 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수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아니 오전 01시 01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도대체 왜 선포를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예. 선포를 안 한 상태에서 새벽 4시까지 시간이 흘러갔단 말이죠. 한 잠도 못 잤어요. 그렇죠. 그날. 예. 아마 전 국민이 밤샜을 거예요. 전 국민이.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 3시간 동안 도대체 내란 속에 윤석열 어디서 뭐 했느냐. 그 행적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필요하면 내가 2차, 3차 할 수 있으니까 뭐 중과 부적 어쩌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집어넣으라고 하지 않았냐 등등의 얘기들이 다 증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 증언으로도. 그런 걸 종합을 해보면 단숨에 물러날 생각은 1도 없었다.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의 주장대로 욱해가지고 야당에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계속 그 입법권 발목 건다. 그렇죠. 발목 걸고 예산하고 그다음에 뭐 탄핵 잡고 하고 그래서 이틀 전에 결심 이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이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생각 속에서 2차 계엄, 3차 계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왜 결심지원실인가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법을 살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전을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영역이 있었던 건데 구체적인 정황들 군을 이용해서 다시 출동을 시키려고 했었고 그리고 공무원을 동원하려고 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하게 매우 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잘하는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하고 말씀드릴 순간 무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 10년 나와라 씨. 10년까지는 안 나오고 조금 전에 7년 7년 나왔죠? 선고가 됐어요. 7년. 예, 7년 선고가 돼서 형량은 늘었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무죄였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직권남용이라든지 공동정범이라든지 뭐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것들도 다 성립이 되는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량이 딱 2년 늘었네요.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또 안심적이네요. 5년보다는 7년. 그러니까 약간씩 이렇게 올리면서 사법부가 뭔가 면피하려는 느낌 같다. 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근데 통상 그러니까 1심에서 항소심 넘어가면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렇죠. 이게 지금 눈치껏 해서 줄이지는 못하겠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네. 저는 이게 뉴미디어, 유튜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감시도 안 하고 견제도 안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법조기자단이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다 진실인 걸로 알고 그러면 짬짬이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 맘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다 돌리고
24시간 내내 논평하는 채널들이 있고 뭐 이게 계속 알고리즘을 타고 전파가 되기 때문에 판사들도 자기들끼리 우물안 개구리처럼 재판을 하지만 가끔 알고리즘에 뜨는 건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목만이라도. 진짜 여론을 그러니까 누가 2년, 만들고, 3년 이렇게 찔끔찔끔. 그러니까 여론을 누가 만들고 여론을 누가 제대로 전파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들이 이제 제한돼 있을 때 그때와 달리 지금 뉴미디어 세상이 확 열리고 뭐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고 계십니다만 이런 소리들이 하나 둘씩 국민들의 목소리들이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진짜 확성기로 연결이 돼가지고 쫙 퍼져나가면 그 듣기 싫더라도 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미미하게나마 이렇게 판결에서 또 보여지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또 유의미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하다. 이 얘기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김건희의 꿈이 참 야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도 극우 유튜버들도 활용하고 한편으로는 정치 게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허수아비 간판 남편 하나 세워놓고 뒤에서 이 누리려고 했던 권력농단의 마각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그 김건희 씨의 악행 가운데 제일 큰 악행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내란의 기획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김건희가? 네, 기획자. 왜냐면 기획자다. 김건희가 뭐 조선일보 폐간 운운한 녹음 파일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정도의 단계와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건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근데 윤석열이 이미 2020년 당선 직후부터 비상대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구수했잖아요. 구수. 네. 유신헌법으로 헌법 공부를 해가지고 비상대권이란 것은 박정희가 내렸던 긴급조치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헌법을 넘어서서 네. 긴급조치 같은 건데 그게 있는 줄 뭐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2차 당선되고 나서 한 석 달 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랑 뭐 술을 마시면서도 그때 처음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네. 근데 어찌됐든 이거를 실행하고 할 때는 그 전에 이제 두 부부의 저걸 보면 김건희가 최종 기획은 아니더라도 결제는 했겠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제 합시다라고 녹음 그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까지 갔죠. 명태균이 보니까는 말뿐이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 한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때 네, 김건희가 그렇죠. 야 이건 끝난다. 녹음 파일 나가면 정권은 바로 레임덕이 흔들리니까 방법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거는 윤석열의 판단이 아니고 김건희의 판단. 김건희의 판단. 그날 네. 그 시간에 했다는 것도 김건희가 아마 네. 했을 거고 저는 끊임없이 이제 제가 주장하고 이제 제가 취재한 내용은 네. 노상원은 이미 중앙지검장이 되기 전부터 김건희와 알았다. 김건희와 문성열은 물론 지금 한간에서는 김용현을 통해서 노상원이 윤건희를 안 게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지목된 게 김충식인가? 네, 그 김충식. 최은순 어머니의 뭐 네. 전 내연남인데 그분을 통해서 전 내연남이에요? 지금은 내연남 아니에요? 지금 뭐 그분이 여자가 바뀌었다가 또 그분도 그래요? 뭐 오, 근데 복잡한 뭐가 있는데 이 집이 복잡해. 근데 그게 있고요. 제가 지금 요즘에 어제 든 생각인데 이재명 대통령 암살 미수 네. 피습 사건. 네. 네. 국정원? 작년 1월 2일에 예, 그게 이제 하나. 그렇죠. 그거는 네. 수사를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거는 기획 그 배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요. 예, 그 부동산 업자가 그렇게 해서 왜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거기다 태워다 준 사람이 있고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지금 세계로 교회라는 데인데 음. 저희가 이번에 리박스쿨 취재를 해보니까 세계로 교회가 리박 세력의 배후예요. 배후다. 예, 돈줄이고 예. 세계로 교회라는 곳이. 근데 거기가 그 세계로 교회 신자로 알려진 분이 벤츠 승용차로 그러니까. 범행 현장에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맞아요. 전날에. 예.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있는 계획되지 거지. 않으면 예. 그렇게 이룰 수 없는데 수사를 대충 하고 덮었잖아요. 맞아요. 막 그 피 묻은 와이셔츠도 막 거기도 증거 세상에 청소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사건이 터졌는데 와가지고 막 지웠잖아요. 증거 보존이 잘 안 예. 됐다. 그때도 국정원이 좀 도망다녔을 가능성이 있고 그 전 단계에서는 저거 자승스님, 예, 자승. 자승스님이 이제 스스로 그때도 윤석열이 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예. 국정원이 예. 한두 명이 아니고 70명이 갔다고 그러잖아요. 예. 대공과 대테러 요원이 예. 70명이 갔다는 예, 게. 예. 이거 진짜 미스테리 자승은.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암살 미수고 하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자살인지 타살인지 확인도 잘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뭐 신나를 사고 뭘 사고 하는 게 CCTV로 다 확인이 됐을 텐데 네. 그게 발표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자승 그 관련해서. 이 정말 그리고 유서가 이상하게 국과수에서 분석을 해서 자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없어요. 안 됐어. 근데 그 관련해서 조사를 했던 그 경찰서 어디죠? 양양이었나요? 양평인가? 네. 예, 뭐 하여간 경기도권에 있는 경찰서. 안성입니다. 안성. 안성 경찰서가. 안성의 칠불사라는. 예. 칠불사가 아니라 칠성사. 네. 칠성사. 칠불사는 좀 멀어. 이준석, 네. 명태균. 그러니까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 아니, 저는 어제 딱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칠장사라죠. 칠장사, 경기 칠장사. 안성 생각해보니까 안성. 예. 그 두 가지 사건이 이상하다. 이건 그냥 자연 발생적인 사건이 아닌 것 같다라는 예. 거죠.
이 탐사 보도의 달인. 아니, 저는 여기까지 하고 안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기자 은퇴하면 안 되고 저는 여기까지. 예? 저는 이제 원래 뭐 탐사 탐사 보도가 끝까지 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다 말고 뭐 적당히 판다로. 김재규 건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알아서 굴러가죠. 근데 하여간 이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해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진짜 그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지욱 씨는 당분간 기자 계속 해야 되는 걸로 얘기를 좀 하면서. 아니, 이제 후배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던져주면 또 뭐 영감을 얻어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니까 지금 보면 그 뭐 툭툭툭툭 던지시긴 했지만 이 미스테리와 관련해서는 취재해야 될 건이 많은 거고 동시에 이 종교 관련성들이 있잖아요. 신천지, 통일교. 뭐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는 이 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가? 아까도 그 불법 선거사무소만 하더라도 너무 심각한 건데 이 종교가 연루되어 있다라는 건 증거로 지금 다 나오는 거잖아요. 권성동만 하더라도. 윤영호 본부장이 사실 진술을 굉장히 자세하게 구속 이후부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통일교 안에서는 굉장히 뭐 배신자 이런 날선 언어들을 내뱉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인사조치도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뭐 진술과 물증이 있으면 사실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로 쓰여져 있는 기록들이 있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좀 상상하기 어려울 텐데요. 압수수색 해가지고 명부만 확보하게 된다면 대조해가지고 끝날 문제이고요. 게다가는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 문제까지 연루돼 있는데 그게 이제 당 전체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권성동 개인으로 끝나기는 어려운 문제로 보이긴 합니다. 국민의힘이 문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에게 건넸다는 돈이 큰 거 한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큰 거가 뭐냐. 그러니까 그 메모가 그런 것이고 또 쇼핑백은 별건이긴 하거든요. 그건 두 차례. 그러니까 3월 그 대선 전후에 두 차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을 거라고 하는 좀 가설을 세우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통상 탐사보도하면 큰 거 한 장이면 얼마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요? 그거 뭐 개인이 주면서 1억은 아닐 것 같은데. 1억은 아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그것도 그렇다면 통일교에서 왜 그랬을까? 그렇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한학자 총재란 분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불법 도박을 뭐 그것도 몇백억대 도박을 하는 거를 강원도 춘천경찰서가 인지를 해가지고 내사를 벌였다는 건데 그 사건이 덮였잖아요. 그 사건이 이것도 진짜 웃기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 한학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범행을 불법 도박 범행했는지는 일본의 무슨 월간지인가 주간지인가 저희 전혁수 기자가 얘기를 하던데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답니다.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고 그 라스베가스의 그 도박을 했다는 호텔은 자체가 통일교계 아닌가, 통일교에 자금 세탁하는 거 아닌가 의심받는 곳이래요. 근데 그게 이제 덮였으니 그 뭐 10억, 20억 줘도 싼 거죠. 통일교 입장에서는 싸게 막는 거죠. 그거는. 근데 나중에 당선 축하금까지 생각을 하면 정말 많이 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총대가 만약에 그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그 강원도에서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뇌물이라고 하는 게 주고받아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그 대서 때 줬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통일교 이후에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제 봉지욱 기자 열심히 쫓고 계시는 뭐 ODA라든지 캄보디아 건과도 연결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요, 이제 저는 이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안 하고 오프 더 레코드 왜 그래요? 뉴스타파 후바들이 어제 그 캄보디아 갔다 귀국 내용을 몰라요. 지금 제가 제가 나가는 마당에 감나라 배나라 하기 못해서 그냥 했는데 뭐 취재 똑바로 해야 돼요? 모르죠 그거. 뭐 얘기는 좀 들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ODA 관련해서 주고 받는 것들이 뇌물로 아마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이후에 어떤 그 수사 정보를 빼주거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지로서의 보험의 연장일 것으로 보이고 가장 크게 주고받은 것은 이렇게 진행자도 늘 의심하시는 YTN 인수건이라든지 물론 불발로 끝났지만 그리고 ODA에 관련돼 있는 해외 사업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그 통일교도 받는 게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주는 것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 YTN 유진과 관련해서 저도 좀 취재 중이긴 한데 여기도 또 등장할 것 같아요. 김건희가 유진의 다른 인맥이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더 취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때 하고. 되게 이상했던 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날아가요 갑자기. 맞아요. 짧게 날아가기 3, 4일 전에 매일경제와 자신의 포부를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와요. 이틀 전인가. 본인이 그만둔 상황은 아니었고 경질된 건데 그걸로 보면 경질된 건데 YTN 인수 사건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연합뉴스 TV도 주주를 바꾸려고 했잖아요. 어디 뭐 을지병원인가 거기도 튀어나오고 하는데 김건희가 처음에 찍었던 곳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하여튼 계속 등장합니다. 갑작스러운 인사 배경에는 양파 언니 김건희. 그리고 거기는 이기정 그 비서관 YTN 출신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부부가 예전부터 그 김건희와 아주 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다니까요. 부인이 예. 약간 그 문화예술 관련 일을 하고 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검찰총장 단계에서부터 뭐 같이 찍은 사진도 제보고 막 그래요. 무슨 모임이 있었던데 미래포럼인가. 김건희가 포럼을 만들어요. 포럼. 이미 그러니까 포럼을 좋아하시는구나. 남편을 대통령 만들 걸 생각하고 아니, 공부는 해야 돼요. 포럼을 만드는데 한 명을 제 기억에 아마 제보 내용이 뉴욕 총영사인가 어디 해외 총영사 그 포럼의 멤버들이 총영사로 막 가고 이기정은 이제 저기 대통령실로 들어가고 홍보기획 비서관이었나 국정홍보 비서관 하여튼 뭐 홍보비서가 하여튼 비서관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이기주 기자랑 싸웠잖아요. 싸운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그것도 사실은 왜 싸웠냐면 연출이다라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의심을 그러니까 하는데 이기정이 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누가 갔습니까? 유희림이라는 사람이 갔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 갈 수 있는 저것도 아닌데 YTN 출신 중에 이제 뭐 유희림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YTN 인수권에도 관여가 돼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가 만약에 야 저기 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게 안 됐으니까 합리적인 의심은 그거죠. 하란 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이동관이 경질된 게 아니냐. 책임지고 지금 이동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 않겠나. 지금 류일임, 김백, 이기정 이렇게 YTN 관련해서는 좀 정말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대목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석연찮은 데는 다 김건희라는 키워드를 넣어보면 이제 해석이 된다. 해석이 된다. 키워드 검색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그게 뭐지 싶었던 건 다 김건희. 그렇습니다. 뭐 약간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근데 정말 대단한 게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2021년 12월 26일에 조신한 척하면서 남편이 당선되면 내주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내정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설치면 나중에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나? 정권이란 게 5년이면 끝나는데 야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통일 대통령 하려고 마음먹은 거잖아요. 비상계엄을 그래서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우리 같은 그 뇌구조로 이 사람을 분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여태까지 나온 그 뭐 뇌과학의 이론이나 심리학적 분석은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맞아요. 새로운 유형의 인물. 특검팀에서 그랬잖아요. 기자들한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리고 막 숨겨놓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땐 김건희 관련해서 심리학 지금 석박사 논문 쓰신 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무 새로 써야 되고 범죄 심리학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범죄 심리학. 맞습니다. 어쨌든 드러나지 않은 대목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많이 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ODA도 어제 제가 국회 취재하니까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 ODA를 맺은 물론 이제 그 계속 해오던 계속 사업의 형태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한 형태의 ODA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정감사 앞두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위원회별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던데 그 관련해서도 엄청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너무 이상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들여다봐야 되고 또 하나가 이 웨스팅하우스하고 이 불평등 조약 계약이라 50년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약간 눈 뜨고 사기당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계약이던데 게다가 주요 국가와는 우리가 계약을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면 합의까지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경향신문 단독 보도인가요? 그 보니까 이제 북미나 유럽에 우리는 팔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기술들을 다 받아가지고 하겠다. 이게 무슨 계약인가? 그 당시에도 사실 여러 가지 덤핑 논란들이 있었을 때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국익을 오히려 훼손한다라면서 화를 냈었었는데 그 정말 국익 훼손한 사람들은 윤석열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한 것도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고 당시에는 무슨 엄청나게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체코의 원전을 수출한 수출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언론들이 얼마나 또 그 보도를 많이 했었습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지? 제주는 구력이죠, 구력. 제주는 전부 우리가 넘고 일은 우리가 죽도록 하고 돈은 웨스팅하우스가 다 벌어가는 형식이면 이런 계약을 왜 한 거야? 근데 윤석열이 집권 초기부터 그러니까 검찰총장하고 그럴 때부터 울산 원전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그 대구지검인가를 시켜가지고 대전지검. 대전지검인가를 시켜가지고 했는데 이 원전이라는 게 소위 이제 얘기한 게 보면 조중동이 원전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을 이제 차츰 이제 폐기하겠다고 했을 때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원자력 관련 취재를 했을 때 원자력 마피아가 있더라고. 원전 마피아 있죠. 원전 마피아들이 있고 여기 뒤에 이제 산업들이 있고 여기 기업들이 있고 이 원전 기술은 또 아까 미국이나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금력이 엄청난가 봐요.
이상하게 윤석열이 원자력에 대한 집착이 엄청 심했어요. 맞아요. 문재인이 잘못한 거야. 네. 이건 완전 복원시켜야 돼. 네. 이 수출 효자고 뭐고 하면서 그 주장을 하면서 첫 번째 선거가 이거 재컨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황당한 게 그때 했던 수사 다 무죄 났거든요. 맞아요. 그런 다 차원에서도 무죄 정말 무도한 사건이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거는 저거대로 굴욕계약인데 윤석열이 그렇게 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뭔가 김건희가 뭘 받았다든지 이권 뭐 받았다든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준.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거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예성 씨가 들어오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KBS인가 한국일보랑 인터뷰하면서 김건희에 대한 누나는 10원도 다 받는다는 거잖아요. 돈을 안 받는 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목걸이나 우리가 브로치, 팔찌 이런 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러니까 세계를 무대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도 그 재건 사업에 그 기업들 넣어가지고 삼부토건뿐만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단순 비단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재건 사업으로 들어갈 기업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현대건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온 국토와 전 세계를 무대로 크게 한번 해먹을 결심을 한 분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도하게 마구잡이식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밥을 못 먹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신평 변호사? 자기가 뭐라 죽어야지 그랬더라? 남편이 살아나올 수 있냐라는 취지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반대죠, 했다고. 반대? 내가 살기 위해서 제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진짜 기간 네가 써, 덮었어. 내가 네가 나가서 써. 너 구명운동을 할게. 라는 게 진심이겠죠. 진심이구나. 근데 저도 약간 내가 나가야 너를 살려줄 수 있어. 아마 윤석열은 제가 볼 때 김건희가 그냥 도구로 쓴 것 같아요. 도구로.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 씨는 김건희 씨의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에 2차 조사 마치고 나서 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뭐 애틋한 메시지를 내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도 윤석열을 향한 발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한테 여전히 내가 어떤 애틋한 마음을 너한테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다 뒤집어 써줘. 나는 여기서 내 역할을 할게. 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김건희 입장에서는 윤이 특검 가서 뒤집어 쓰겠다 진술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진술을 막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저렇게 버티고? 저 화상 저거 빨리 가서 저 화상 빨리 가서 이제는 지금 나가라. 속옷 입고 지금 난동 부릴 때가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들어와서 빨리 내가 다 했습니다. 똑바로 자백하고 우리 건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 건의는 풀어주고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제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를 이렇게 다른 말로 변조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심평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수척하여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은 김 여사를 남겨두고 나는 아직 염천의 따가운 햇살에 덮인 남부구치소를 홀로 조용히 떠났다. 뭐 세상은 다양하니까요. 다양한 군상들이 사는데 뭐 저렇게 얘기했다 해서 저 사람을 뭐 수사하고 가두는 것도 그건 또 민주주의가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땐 저 사람도 문제인데 저 사람이 저런 걸 페이스북으로 올리면 기사로 써주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기사로 써주니까 자꾸 저러는 거거든요. 근데 또 심평이라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도 뭐 지금은 정보값이 있긴 하니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윤석열 김건희라는 사람의 본질을 보여준다라는 차원에서는, 근데 이제 심평도 사실 되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멘토를 자처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 멘토 아니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메시지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후에 윤석열 씨가 본인 페이스북에다 좋아요 눌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뭐라고 할까 감격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들의 행보를 하고, 지금은 또다시 이런 식으로 메신저 자처하고 있는 게 참 뭐라고 할까 참 없어 보인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김건희 씨가 벌여놓은 이 악행에 대해서 전부 청산을 하려면 아직도 상당 부분의 그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더 나오겠죠. 이명수 기자도 더 취재하고 있겠죠 지금. 뭐 특별히 한 건 없는 거예요.